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며 데려온 며느리감이요. 모든 것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불길한 감각이 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대호가 드디어 마음 정한 여자를 데려온다니 어미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갈비찜은 어제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정성껏 재워뒀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온갖 채소를 곱게 채 썰었습니다. 혹여나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의 입맛에 맞지 않을까 싶어 맵지 않은 나물과 맑은 조개국까지 정갈하게 준비해 상에 올렸지요. 집 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도록 쓸고 닦은 것은 물론이고요.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제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곧이어 아들의 등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자, 우민서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민서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따스함이나 예의 바른 긴장감 대신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34살이니 여자는 30살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도저히 30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짙게 해서일까요? 눈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과 힘없이 처진 입꼬리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40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목에 두른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도 그 나이테를 가려주지는 못했지요.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거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스친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무언의 표시 같았습니다. 제 아들 대호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뭐가 그리 좋은지 민서 씨 이쪽이야. 엄마가 민서 씨 온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라며 연신 꼬리를 내리는 강아지처럼 굴더군요. 저는 속으로 첫 번째 의문을 삼켜야 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30살이 맞을까? 자리를 잡고 앉아 과일을 내어놓자 본격적인 가시방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것저것 물었지요. 민서 양은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은 다 건강하시고? 고향은 서울이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국에 계세요. 교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민서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제가 정성껏 깎아놓은 사과가 아닌 자신의 손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순간 울컥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 여자인데 제가 처음부터 나를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자 여자의 무례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차린 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젓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렇게 기름지게 먹어요? 갈비찜에 잡채라니. 저는 평소에 샐러드나 닭가슴살 위주로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거든요. 자기 관리는 경쟁력이잖아요. 어머님은 따로 관리 안 하시는 편인가 봐요. 그 말에 상을 차리던 제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민서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 온다고 얼마나 신경 써서 하신 건데. 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왜요, 김대호 씨? 제가 틀린 말했어요? 나이 들수록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저를 향해 동의를 구하는 그 말투에는 가시가 빼곡히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곤조곤 대꾸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아들 맛있는 거 배불리 먹이는 게 내 방식의 자기 관리라 생각해요. 민서 양은 민서 양 방식대로 살면 되고, 입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을 건 없어요. 옆에 나물이랑 맑은 국도 있으니 그걸로 먹도록 해요. 제 말에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순순히 어머,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하며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겠지요. 여자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보란 듯이 젓가락으로 잡채 면발 하나를 깨작거리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내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제가 이번에 맡은 펀드가 수익률 30%를 넘겼잖아요.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들 제 손에 돈을 못 맡겨서 안달이라니까요. 김대호 씨는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아내를 얻었으니. 아하. 그럼 우리 민서 씨가 최고지. 아들은 그저 좋다고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펀드고 뭐고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번다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랑하며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교양 없이 구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민서는 제 아들 대호를 김대호 씨라고 부르며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듯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김대호 씨 물. 냅킨이 필요하면 김대호 씨 저것 좀. 턱짓으로 가리키는 모습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갑을 관계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두 번째 의문을 삼켰습니다. 정말 저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맞을까?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서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과일도 남아있고 차도 내오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김대호 씨, 나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여기 있으니 괜히 기운만 빠지네요.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지요. 대호는 또다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써? 엄마, 민서 씨가 바빠서 먼저 가봐야 한대. 라며 제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요, 바쁘면 가봐야지. 다음에 편할 때 다시 천천히 봐요. 그렇게 말하며 여자를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민서가 갑자기 차에서 뭘 가져와야겠다며 대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대호가 낑낑거리며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민서 씨가 어머님 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거래요. 최고급 한우 세트예요. 아들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서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아무 데서나 못 구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아는 분 통해서 공수한 거라고요. 비싼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상자에는 번쩍이는 금색 보자기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한우라는 문구가 촌스럽게 박혀 있었지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상자를 감싼 포장지가 한쪽 귀퉁이에서 살짝 들떠 있었고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는 원래 있던 자국 위에 어설프게 덧붙여진 티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재포장한 것처럼요. 그들의 차가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스티로폼 박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기들은 그럴듯하게 담겨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선홍빛이 아니라 군데군데 거무죽죽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신선한 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대신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수십 년을 장본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최고급도 특별히 공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동네 마트에서 마감 세일로 파는 유통기한 임박한 고기를 그럴듯하게 포장만 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받지 못해 서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기만과 무시, 그리고 저를 완벽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취급하는 그 태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행동도 선물까지도 모든 것이 가짜인 여자. 저는 속으로 삼켰던 의문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그 조잡한 한우 세트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우민서라는 여자의 가식적인 미소와 오만한 말투, 그리고 제 아들 대호의 철없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포장만 번지르르한 한우 세트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를 기다려 저는 그 상자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쳐넣듯 버려버렸습니다. 아들이 알면 난리를 치겠지만 저의 자존심이, 아니 어미로서의 마지막 존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마침 주말에 제 친정 조카인 종철이가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종철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저를 잘 따랐고 무엇보다 명실상부한 S대 법대 졸업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저는 대호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종철이가 오니 겸사겸사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철이 형이요? 아, 좋죠. 민서 씨도 똑똑한 사람이니 형이랑 얘기하면 잘 통하겠네요. 아들은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과연 S대 법대 출신이라는 조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대에 올려보고 싶었어요.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문을 만나 반가워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겠지요.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반드시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대호와 민서가 다시 저희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서는 지난번보다 한결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특유의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먼저 와 있던 조카 종철이가 깍듯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박종철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민서는 고개만 까딱하며 아, 대호 씨 사촌이요? 하고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종철이와 민서의 자리를 가깝게 배치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서 양도 우리 종철이처럼 S대 법대 나왔다고 했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 똑똑한 인재가 둘이나 생겼네.
제 칭찬에 종철이는 아닙니다. 이모 제가 뭐려. 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민서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네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종철이의 눈썹이 살짝 꿈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철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요. 그러셨군요. 선배님이셨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몇 학번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후배들이 꽤 있어서요. 그 질문에 민서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제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요. 학번이 좀 빨라요. 4학번이에요. 종철 씨보다는 한참 선배겠네요. 아, 4학번이시면 그렇군요. 그럼 혹시 민법 가르치셨던 양창수 교수님 수업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워낙 명강이라 법대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이었는데요. 종철이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양창수 교수님은 S대 법대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으니 법대 출신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죠. 민서는 역시나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양모요? 아, 그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 학점 관리에만 집중하느라 교수님들 성함까지는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요.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어설픈 변명에 종철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종철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관악산 캠퍼스에 있는 자아연이라는 연못은 아시겠네요. 봄이 되면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서 저희 때는 거기서 동기들끼리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했는데 선배님 때도 그랬나요? 자아연이요? 알죠. 종철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종철이 역시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저 여자는 S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대호와 민서가 돌아간 후 저는 종철이와 단둘이 남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철아, 너가 보기엔 어떠니? 이모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종철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절대 아니에요. 저 여자 100% 가짜예요. S대 법대생은커녕 대학 문턱이나 밟아봤을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말투나 태도에서 지적인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엘리트들은 저렇게 천박하게 자기 자랑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S대 법대생 중에 양창수 교수님을 양모요? 라고 되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세종대왕을 모르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자아연 얘기할 때도 동문이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고요. 모든 대답이 마치 드라마에서 어설프게 배운 지식을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어요. 조카의 확신에 찬 말에 제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벌까지 속인 거라면 대체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며칠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불쾌한 상견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서는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에 있는 라온이라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그날 상견례해요. 아니, 그걸 왜 너희들끼리 정하니?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이 시간을 조율해서 잡아야지.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어떻게 오시려고? 제 물음에 민서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못 오세요. 갑자기 하버드에서 중요한 학회가 잡히셨대요.
두 분 다 발제자로 참여하셔야 해서 도저히 일정을 뺄 수가 없으시다네요. 대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상견례에 부모가 불참한다니요. 그것도 학회라는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해 보이는 이유로요. 하지만 대호는 옆에서 민서 부모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시라 어쩔 수 없어, 엄마. 외삼촌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래. 라며 민서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대호와 함께 라온이라는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식당이었어요. 분명 이 식당도 민서가 아들의 돈으로 예약했을 겁니다. 잠시 후 민서와 함께 웬 낯선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외삼촌이세요. 삼촌, 이쪽은 대호 씨 어머님이셔. 저는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서가 말한 딸처럼 아껴주는 훌륭한 외삼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값싸 보이는 빛바랜 정장은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고 구두는 닦지 않아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과 막노동이라도 한 듯 거칠고 두꺼운 손은 학자와는 거리가 먼 평생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민서 외삼촌입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이름조차 어색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님, 아니, 조카가 참 미인이네요. 어릴 때부터 예뻤겠어요. 아, 네, 그럼요. 예뻤죠. 하. 남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두 분이 미국에 계신다니 자주 뵙기 어렵겠어요.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인가요? 우리 대호가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인데 어떤 분들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질문에 민서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삼촌은 바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아니, 가족이 어떤 분들이랑 사는지 조카의 사위가 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안 그런가요? 제 말에 남자는 거의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서는 식탁 밑으로 남자의 다리를 툭 치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저 그게 경제학 뭐 그런 쪽입니다. 제가 워낙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하, 경제학 뭐 그런 쪽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학문도 있습니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남자는 단 한 번도 민서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서의 눈치를 살피며 네, 네 하고 고개를 주걱거릴 뿐이었지요. 그 모습은 영락없이 돈에 고용되어 급하게 연기를 펼치는 어설픈 배우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삼촌분 인상 좋으시지? 민서 말로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래.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겨우 나오신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저토록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깊은 무력감과 함께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히 허영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족관계까지 조작할 수 있는 대담함과 치밀함을 가진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아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민서와 함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대호야, 너 요즘 돈 어디서 나서 그렇게 쓰고 다니니? 너 월급 뻔히 아는데 그 시계는 뭐고 그 비싼 밥값은 다 뭐로 계산하는 거야? 아들은 제 질문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혀? 다 민서 씨가 사주는 거야. 민서 씨 능력 있잖아. 자기가 번 돈으로 남자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 써줘? 민서 양돈이라고? 아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결혼 자금은 모으고 있는 거니? 둘이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면 결혼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하려고? 제 걱정 어린 말에 아들은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 민서 씨가 다 알아서 한대. 자기 펀드 수익금만으로도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어.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 너는 대체 뭘 하는데? 그저 민서 양이 벌어다 주는 돈을 쓰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너는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엄마야말로 민서 씨 능력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 평생 돈에 아등바등 살아온 엄마는 이해 못할 세상이 있는 거야.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아등바등 돈을 모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는데, 바로 제 아들 대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것 없이 억척같이 살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갈 때 전셋집이라도 하나 보태주고 싶었던 제 평생의 노력을 아들은 한순간에 돈에 아등바등 살아온 인생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우민서라는 여자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완벽하게 세뇌당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민서가 흔드는 돈다발에 눈이 멀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구석에 쑤셔 박혀 있는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온 은행의 대출이자 안내문이었어요. 평소 아들이 거래하던 1금융권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살벌한 제2금융권, 아니 사채에 가까운 대부업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대출 원금은 자그마치 5천만 원. 이자는 무시무시한 수준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사채를 썼습니다. 민서가 사준다는 명품 시계, 비싼 밥값의 출처는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돈마저도 민서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거실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저 무서운 여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더라도 어미로서
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설 각오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출이자 안내문을 발견한 그날 이후 저는 이전의 고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슬퍼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각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쌓아온 관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 수다를 떠는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의 딸이 바로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대형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약속 장소로 나와 주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다른 말은 모두 생략하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영수가 나 좀 도와줘. 너희 딸한테 사람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주면 안 될까? 무슨 일인데 그래? 너답지 않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대호에게 우민서라는 여자가 생겼다는 것부터 그녀가 자칭 S대 법대 출신의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했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저의 의심과 불길한 예감에 대해서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펀드 매니저? 이름이 우민서라고?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딸애한테 바로 물어볼게. 그 바닥이 좁아서 이름 있는 사람이면 금방 소문이 날 거야. 친구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연자야, 나 영숙이야. 우리 딸한테 알아봤는데. 영숙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 없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회사 내부망이랑 금융투자협회 등록된 전문 인력 명단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우민서라는 이름의 펀드 매니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구나. 혹시나 해서 동명이인이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증권업계 종사자 중에 그런 이름은 아예 없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던 겁니다. 혹시 회사를 옮겼거나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지만 영숙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자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펀드 매니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직이야. 쉬고 있더라도 자격 기록은 남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아예 이름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펀드 매니저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뜻이야. 너희 아들 단단히 속고 있는 것 같다. 전화기를 붙잡은 제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직업까지 속였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일까요? 저 여자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파헤칠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흥신소였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어둡고 음침한 그곳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가정문제 전문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건 업체 몇 군데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후기가 괜찮아 보이는 곳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남성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려준 주소대로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기획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는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그 남자 자신을 백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말씀은 전화로 대충 들었습니다만 백 팀장이라는 남자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은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사진 한 장과 그녀가 말한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저의 의심들을요. 심지어 상견례에 나왔던 가짜 외삼촌의 인상착의와 조잡했던 한우 선물 세트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백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모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전형적인 수법이라니요? 소위 말하는 결혼 빙자 사기꾼들이 쓰는 레퍼터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명문대, 전문직, 해외 거주 부모. 전부 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죠. 아마 이름과 나이도 가짜일 확률이 99%입니다. 백 팀장의 말은 제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프로니까요. 사진이 있으니 저희가 가진 정보망과 탐문 기술을 이용하면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는 저에게 비용이 적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대가도 치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부탁합니다. 아들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게 저희 일의 기본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흥신소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죄를 짓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비장함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백 팀장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혹시나 백 팀장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제가 재차 묻자 잠시 후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대호 씨 어머니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그 여자 우민서 아니, 그 여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여자 사기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요. 뚜뚜뚜 하는 단절음만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김대호의 어머니를 찾는다는 건 분명 저를 알고 전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민서가 사기꾼이니 믿지 말라는 경고까지. 백 팀장이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는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의문의 경고 전화 이후 저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환청에 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고 낯선 번호로 걸려 오는 모든 전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흥신소의 백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접니다. 백 팀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사무실로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심각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찾아냈다는 것을.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약속 장소인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백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시죠,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백 팀장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제가 그에게 건넸던 우민서의 사진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다른 여자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 속 인물은 동일 인물임이 명백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민서의 사진이 화려하고 인위적인 느낌이라면 옆의 사진은 어딘가 그늘지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우민서가 아닙니다. 백 팀장이 서류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유진, 1983년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유진 1983년생이면 42?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0살이라던 그 여자의 진짜 나이는 42이었습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민서라는 이름과 30살이라는 나이는 모두 도용된 가짜 신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 진짜 우민서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평범한 유학생이고 자신의 신분이 한국에서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 팀장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유진이라는 여자는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주된 수법은 지금 아드님에게 접근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전문직으로 위장해 재력이 있는 집안의 남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이죠. 현재도 몇몇 피해자들이 그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강유진이 워낙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고 대포폰과 차명 계좌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도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기 전과 산범. 제 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대호는 아마 다음 타겟이겠지요. 결혼 준비를 핑계로 아드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사모님 같은 직계가족의 재산을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사모님. 백 팀장이 내민 서류에는 강유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슷했어요. S대 의대 출신 여의사라고 했다. 하버드 MBA를 나온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고 했다 등 거짓된 신분으로 접근해 결혼 약속을 하고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사라졌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류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순진한 아들이 저런 무서운 악마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유진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 뒤에 숨겨진 사기꾼의 얼굴이 겹쳐 보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강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서예요.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이제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사탄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저의 의심을 들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오후 강유진은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일부러 대호를 떼어놓고 온 것이겠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강유진은 서류 가방에서 그럴듯하게 만든 투자 제안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좋은 투자 상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투자 상품? 네. 이건 제가 VVIP 고객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비공개 펀드인데요. 원금은 100% 보장되고 수익률은 연 20%를 확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상품이에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묵혀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백 팀장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제 노후 자금을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연 20%나?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다 있어? 그럼요, 어머니. 이건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호 씨랑 결혼할 사이니까 특별히 어머님께만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어머님 노후 자금 제가 확실하게 2배, 3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강유진은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의 모습에 만족했는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42이라는 나이를 알고 보니 두껍게 바른 화장 아래 숨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얼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왔을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서 양,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어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서 양은 소속이 어디야? 펀드 매니저도 다 소속된 회사가 있을 거 아니니. 내가 나중에라도 찾아가 보려면 어딘지는 알아야지. 제 질문에 강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웃어 보였어요. 아, 저희 회사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투자 자문 회사라서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모든 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나야 뭐 그런 걸 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면 안 될까? 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강유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감히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대호 씨 사랑해서 어머님 노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그녀는 갑자기 서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연기력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녀의 정체를 몰랐다면 저 순발력 넘치는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껏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머니까지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럴 거면 저 대호 씨랑 결혼 못해요. 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아들과의 결혼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거라. 나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니? 오해가 아니죠. 저를 사기꾼 취급하신 거잖아요. 됐어요. 이 얘기는 대호 씨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이렇게 반대하신다고,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신다고 똑똑히 전할 거예요. 강유진은 자신이 가져온 투자 제안서를 가방에 쑤셔넣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여자인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민서 씨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무 짓도 안 하긴. 민서 씨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자기를 사기꾼 취급하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엄마, 대체 왜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싫어?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강유진이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지 훤히 보였습니다. 대호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는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 엄마 얘기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내가 뭘 하든 반대하고 의심하고 내가 민서 씨처럼 능력 있고 멋진 여자 만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아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제발. 됐어.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민서 씨랑 같이 살 거야. 엄마처럼 편협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결혼식 날도 찾아오지 마. 엄마가 와서 우리 결혼 망치는 꼴은 절대로 못 보니까. 아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강유진이라는 악마가 아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후였으니까요. 짐을 싼 아들은 저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아들과 저의 관계가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아들이 뛰쳐나간 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그 여자와 함께 살아봐라. 그리고 똑똑히 느껴봐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을 그 지옥에서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 겁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지요. 그 결심은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것이 되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방, 아들이 쓰던 칫솔, 아들의 신발이 놓여있던 텅 빈 현관. 집 앞 모든 것들이 제 아들의 부재를, 그리고 저의 처참한 패배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강유진, 그 악마 같은 여자는 제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그 여자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테니까요. 저는 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더 냉정하고 더 치밀해져야만 했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강유진, 사기 전과 산범. 이 끔찍한 진실을 저는 제 아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콩깍지를 억지로라도 벗겨내야만 했어요. 저는 아들이 강유진과 함께 살고 있을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대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배달음식 주소지를 역추적한 결과였지요.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대호가 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이야기 좀 하자, 아들.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아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온갖 명품 쇼핑백과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 사지 못할 물건들이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당장 나가. 아들은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 대호야. 이게 바로 너가 그토록 믿고 있는 우민서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이야. 저는 강유진의 정과 기록이 적힌 서류와 우민서라는 이름의 펀드 매니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권사 확인서, 그리고 그녀의 진짜 나이가 적힌 서류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강유진, 나이는 42이야. 30살 S대 법대 출신 펀드 매니저 우민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이 여자는 너 같은 남자들 등쳐먹고 사는 전문 사기꾼이야, 아들아. 제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저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아들은 서류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것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하, 엄마. 아직도 이러고 다녀.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들을 어디서 만들어서 날 속이려고 해. 엄마가 민서 씨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주 잘 알겠다. 쓰레기라고?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증거라고. 제발 눈 좀 떠, 대호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아? 누가 누굴 속여? 엄마야말로 날 속이고 있잖아.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배 아파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서류까지 위조해? 엄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어? 아들의 입에서 악독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악독한 어미라니요. 저는 아들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대호야, 엄마 말 믿어줘. 이건 모두 사실이야. 너를 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발, 구해. 누가 누굴 구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간섭과 통제에서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민서 씨야. 엄마는 평생 날 엄마의 인형으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이 돈, 이 집, 이 모든 게 다 민서 씨가 나한테 준 새로운 세상이라고. 엄마가 평생 벌어도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것들이야. 아들은 완전히 강유진에게 세뇌당해 그녀가 주입한 논리를 그대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엄마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갑자기 손에 쥔 부에 대한 비뚤어진 자부심이 뒤섞여 아들은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유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저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건 주거침입이라는 거 모르세요? 너 이 악마 같은 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구두발로 짓밟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우리 대호 씨 말로는 어머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던데. 솜씨가 영 형편없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조잡한 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나? 내 인연,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아. 제가 달려들려 하자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민서 씨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 그럼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봐.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강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미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어미가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끊으려는 독사였습니다. 강유진은 아들의 등 뒤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대호 씨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자식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대호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조롱하는 악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경고 전화를 했던 그 낯선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대호 씨 어머니 되시죠? 접니다. 지난번 그 다급했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데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저는 강유진의 전남편입니다. 전남편?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도 있고 드려야 할 물건도 있습니다. 사모님께는 꼭 필요한 것일 겁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깊게 팬 주름과 공허한 눈빛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아들 대호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저도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돈도 모았고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그 여자 강유진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신을 재미교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부모님은 LA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그녀의 교양 있는 말투와 화려한 외모에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기 시작했고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서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요.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모든 채무 또한 제가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야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뭉치 속에서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강유진이 남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위조한 사문서들과 남자의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명품을 선물한 카드 내역서 등이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죠. 이걸로 고소하지 그러셨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잠적한 뒤였고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을요. 바로 사모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젊은 사람도 나처럼 당하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사모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부디 사모님이라도 아드님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여자를 꼭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남자는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독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유진은 제 아들을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대호는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강유진이 남자가 째째하게 월급 몇 푼 받으려고 회사에 목매냐, 내가 하라는 대로 투자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호는 사용하던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바뀐 번호를 알 길이 없어 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대호야. 다시는 나 찾지 마. 그리고 결혼식 날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정말 엄마 아들 없는 셈 쳐.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그 차가운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아기 취급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기 이전에 강유진이라는 사기꾼의 공범이자 피해자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악마를 심판하기 위해 싸우겠다.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의 백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의 뿌리까지 파헤쳐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유진, 그 여자의 진짜 뿌리를 찾아내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의 백 팀장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강유진의 진짜 가족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백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유진의 본가 주소지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펀드 매니저라는 거짓 신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빈집들이 즐비했고 길에는 노인들 몇 분만이 힘없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주소지를 손에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강유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가장 구석진 곳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슬레이트 지붕의 흙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군데군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삐걱거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세요? 안쪽을 향해 소리치자 잠시 후 기침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강유진의 어머니였습니다. 노파는 낯선 저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품에서 강유진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따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강유진 씨 어머니 맞으시죠? 사진을 본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은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노파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 딸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는갑소.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노파를 부축해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노파는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어라. 지애비는 노름에 빠져 집구석은 내팽개쳤지. 나는 남의 집 밭질 해가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지. 그런 집에서 태어난 기집 팔자를 얼마나 원망했겠소. 노파의 말에 따르면 강유진은 10대 시절부터 거짓말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서울 부잣집 딸 행세를 했고 친구들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급기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훔쳐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집을 나간 년이 10수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지. 그러다 몇 년에 한 번씩 낯선 남자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지 마누라가 돈을 갖고 튀었다. 지 여친이 사기를 쳤다. 전부 우리 유진이 얘기였어라.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덩치 좋은 사내들이 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딸년 빚 갚으라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순 적도 있었소. 그때 내가 다리 한쪽을 다쳐서 지금도 이렇게 절뚝거리는 거요. 그 뒤로는 무서워서 유진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페류나였던 겁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악행을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진이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제 말에 노파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몹쓸 자식이라도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내 노파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지만 그년의 죄를 멈출 수만 있다면 내 뭐든 하겠소. 나 같은 어미를 또 만들 수는 없지. 노파는 저를 데리고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유진의 이름과 진짜 나이, 그리고 부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겁니다. 제발 우리 유진이 죄를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오. 노파는 제 손을 잡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유진이라는 악마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무관심,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이 뒤엉켜 만들어낸 시대의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며칠 후 저는 아들 대호의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강유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녀를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주해야 했지요. 민서양 나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전화를 받은 강유진은 의외라는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제 아들 결혼을 허락하기로 마음이라도 먹으신 거예요? 허락이고 뭐고 내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드레스는 골랐는지 예식장은 어디로 잡았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아, 그러세요? 마침 잘 됐네요. 내일 대호 씨랑 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어머님 안목으로 저희 드레스 좀 골라주세요. 강유진은 저를 조롱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듯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돈으로 어떤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에서 강유진과 대호를 만났습니다. 숍에 들어서자마자 강유진은 가장 비싼 수입 드레스들만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때요, 어머님? 이거 베라왕 신상이래요. 저한테 딱이죠? 대호 씨, 나 이걸로 할래. 이걸로 결제해줘. 강유진은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대호에게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내밀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통장 잔고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왜 그래, 대호 씨? 표정이 안 좋네. 설마 돈 없어? 돈 없으면 말을 하지. 내가 또 좋은 곳 알아봐줘? 강유진은 좋은 곳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대호를 조롱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명백히 추가적인 사채를 종용하는 협박이었습니다. 대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습니다. 한도 초과 알림이 뜨지 않기를 바라는 듯 그의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유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서 양 아니, 유진이라고 불러야 하나? 제 말에 강유진의 얼굴이 대리석처럼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내가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 좀 다녀왔거든. 아주 공기 좋은 시골 마을이더구나.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분을 만났어. 유진이 너를 낳아주신 분 말이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강유진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길 어떻게 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의 그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내가 전부 파헤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했으니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렴.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하잖아. 마음껏 즐겨. 너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드레스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강유진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 그리고 살기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어떻게든 결혼식을 강행하려 할 것이고 저는 바로 그곳 그녀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되리라 믿는 그 무대에서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유진에게 경고를 날린 후 저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든든한 아군, 바로 강유진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해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저 악마를 잡을 수 있어요. 전 남편은 제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자신 말고도 강유진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으며 그들과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의 한 허름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저와 전 남편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강유진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어요. 저는 S대 출신 의사라는 말에 깜빡 속았습니다. 병원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부모님 유산까지 전부 끌어다 줬는데 저는 유명 아나운서라고 하더군요. 해외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모인 패잔병들 같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 우리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강유진 피해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강유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녀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들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흥신소 보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문서, 위조 증거와 카드 내역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과 송금 내역까지 그것들을 한데 모으니 강유진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거대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였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강유진은 지금 제 아들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청첩장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결혼식, 그녀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제 제안에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피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식장에서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드님에게도 큰 상처가 될 텐데요. 제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처를 도려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강유진은 절대 그 결혼을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으니까요. 그 결혼식장은 그녀에게 가장 화려한 무대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함정이 될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모두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에 더해 짜릿한 무언가가 그들의 눈에 어른거렸어요. 우리는 그날 밤 결혼식 디데이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어요. 전 남편과 다른 피해자들은 하객으로 위장해 식장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역할을 맡았지요. 우리는 예식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세세하게 논의했습니다. 강유진의 모든 거짓말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 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던 형사들도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와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상습적인 전문 사기꾼입니다. 담당 형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당일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지요. 경찰의 협조까지 약속받자 우리의 계획은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대호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2주 뒤 토요일, 장소는 강남의 호화로운 웨딩홀이었습니다. 청첩장 사진 속에서 강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척 활짝 웃고 있었고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옆에서 바보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강유진은 더욱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입으실 한복은 맞추셨어요? 제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선물도 꼭 사올게요. 그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가 제게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만 행복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의 불길한 예감, 아들과의 끔찍했던 다툼,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던 순간들까지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 대호,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대호, 대학교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대호. 제 아들은 원래 저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린 그 여자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아,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믿어다오. 엄마는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란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란다.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전야.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길고 길었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러 가는 혼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악마의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전사였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검은 갑옷을 입는 심정이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 저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호화롭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와 생화 장식이 저를 맞이했어요.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강유진이 뿌린 거짓 향기에 취해 그녀가 대단한 집안의 자제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식장 맨 앞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저와 피해자 연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USB를 웨딩홀 직원에게 건네며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라고 둘러댔었지요.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지정된 혼주석에 앉지 않고 일부러 하객석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체 상황을 한눈에 조망하기 위해서였죠.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강유진을 만나기 위해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이 부시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강유진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주변에는 친구인 척하는 여자 몇몇이 둘러싸고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강유진은 저를 발견하고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 오늘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강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을 마음껏 즐기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테니.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빛나는 날이 될 게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보면 알아.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강유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에 흙 한 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저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내 뿌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곧 어디로 돌아가게 될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식장으로 돌아오니 피해자 연대 동지들이 약속대로 하객인 척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곧이어 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아들 대호가 긴장한 얼굴로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늠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어젯밤 문자가 아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겠지요. 아들은 저를 찾으려는 듯 하객석을 두리번거렸지만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강유진이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때 보았던 그 가짜 외삼촌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얼굴의 경련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의 박수 소리를 받으며 제 아들이 기다리는 단상을 향해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마지막 걸음을 떠올렸습니다. 단상에 선 두 사람. 주례를 맡은 사람은 아마 강유진이 돈으로 섭외한 배우일 겁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 신뢰와 정직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말들이 식장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신랑 김대호 군은 신부 우민서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아들은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해서. 하지만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다. 다음 신부 우민서 양은 신랑 김대호 군을 남편으로 맞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모두의 시선이 강유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맹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장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저는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음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주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제 아들 대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꺼내 들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단상에 올라 저는 주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내 아들 대호야.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식을 멈추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리모컨의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식장 대형 스크린에 두 장의 증명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한 장은 청첩장에 있던 우민서의 사진, 다른 한 장은 제가 흥신소에서 받은 강유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글씨가 박혀 있었지요. 신부 우민서, 그녀는 누구인가? 이름 가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우민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본명은 강유진입니다. 식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이 거짓. 1983년생, 실제 나이만 42세. 스크린에는 그녀의 진짜 생년월일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보다 8살이나 많은 1983년생, 올해 42살입니다. 강유진은 아니야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학력 사기, S대 법대, 존재하지 않는 이력, 직업 날조, 펀드 매니저, 금융투자협회 등록 기록 없음. 스크린에는 그녀가 S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증거, 대한민국의 우민서라는 펀드 매니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문서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S대 법대를 나온 적도 펀드 매니저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들과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 대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크린과 강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믿고 싶지 않다는 절망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진짜 직업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체 상습 사기꾼, 전과 3범, 다수의 결혼 빙자, 금품 사기 혐의. 스크린에는 그녀의 범죄 기록과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위조했던 문서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을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전 재산을 갈취하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바로 그때 약속대로 피해자 연대의 일원인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입니다. 저 여자는 제 명의로 사채를 쓰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게 만든 뒤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의사라고 속이고 제 부모님 유산을 전부 가로채 갔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라는 말에 속아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 어린 외침이 식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웅성거렸고 몇몇은 강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강유진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피해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사기꾼년. 내 죄를 받고 가야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가장 화려한 무대는 이제 그녀를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대 중앙에서 발악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웨딩 마치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를 위해 연주될 곡은 그녀의 추악한 인생을 마감하는 장송곡뿐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의 경악과 분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강유진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한데 뒤엉켜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어요. 아니야. 이건 전부 저 늙은 여자가 꾸민 짓이야. 거짓말이야. 대호 씨, 나 좀 믿어줘. 내가 아니잖아. 강유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마주한 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습니다. 이거 나. 강유진은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식장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발에 밟히고 찢겨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있던 화려한 티아라는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죠. 하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탈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꼼짝 마. 강유진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식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강유진의 앞을 막아서고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난 강유진 아니야. 난 우민서라고.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며 저항했지만 형사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하시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얀 레이스 장갑 위로 채워진 은색 수갑은 기이하고 섬뜩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녀가 꿈꾸던 결혼 반지 대신 그녀의 손에 낀 것은 바로 범죄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고연자, 이 악독한 년,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너한테 복수할 거야. 강유진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껍게 바른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흘러내렸고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사기꾼 신부. 그 모습은 아마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사회면 일면에 영원히 박제될 터였습니다. 강유진이 사라지고 형사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식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까지 저와 제 아들을 향해 동정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 모든 소란이 끝나고 화려했던 식장에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피해자, 연대 동지들 몇몇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생화 장식은 시들기 시작했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비싼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폐허처럼 스산하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호는 여전히 단상 아래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대호야.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제야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부 진짜였어? 그래. 전부 진짜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구나.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아들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규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 말이 다 맞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아들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강유진에게 세뇌당해 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저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뭘 했니? 혹은 그러게 진작 엄마 말 들었어야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엄마의 품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옷깃이 아들의 뜨거운 눈물과 콧물로 흠뻑 젖어들었지만 저는 아들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그때 경찰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유진이 신부 대기실에 놓고 간 소지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께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위조 여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과의 결혼식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몫 단단히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본 순간 저와 아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첩에는 강유진이 앞으로 만나야 할 남자들의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그리고 추정 재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 박민수 45세, 중견기업 오너 2세, 예상 자산 50억 이상. 차차기 타겟 최진혁 38세, 강남 빌딩 상속자, 예상 자산 100억대. 제 아들 김대호의 이름 옆에는 이미 정리 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편치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 아들이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액수였어요. 수첩을 본 아들의 얼굴은 이제 절망을 넘어 체념의 빛마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난 겁니다. 텅 빈 결혼식장, 망가진 꽃들, 그리고 부서진 아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 모자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웨딩드레스 입고 체포된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강유진의 사기 행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아들 대호는 사기꾼에게 속은 어리숙한 남자로, 저는
아들을 구한 영웅적인 어머니로 포장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세간의 평가는 저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른 것은 빚더미였습니다. 강유진은 대호의 이름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빚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금융권은 물론이고 이자가 무지막지한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였어요. 매일같이 집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아들을 늪처럼 잠식해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저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강유진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대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결혼식장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피해자 연대에 일관된 진술 덕분에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호가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법원과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고 강유진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증거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호도 조금씩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던 아들이 제가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제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니다, 아들아. 내 탓이 아니야. 나쁜 사람을 만났을 뿐이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랑 같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빚을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강유진이 사들였던 온갖 명품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어요. 죗값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와 성실하게 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강유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그녀에게 재판부는 상습 사기 및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연대 사람들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의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싸워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끔찍한 사건으로 만났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모자의 삶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과 성숙함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작은 공장에 취직해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들은
빨간 내복 한 벌과 작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첫 월급이야. 약소하지만 받아줘.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아들이 내민 내복과 봉투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 제 곁으로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